혹시 두 기자님 일본 도쿄역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봤죠. 엄청 크잖아요, 그죠? 도쿄역이요. 하루에 열차 출도착 횟수가 약 3,000회, 하루 이용객이 약 140만 명, 지상, 지하, 신칸센 포함해서 총 30개 라인이 있어서 일본 철도의 심장부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번 특종은요,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도쿄역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가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5년 5월 31일 일본 도쿄역의 수화물 보관소 한 직원이 한 달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노란색 여행용 가방 속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속에 든 것은 다름 아닌 시신이었습니다. 예? 해당 가방은 약 한 달 전인 4월 26일 도쿄역 마루노우치 출구 방향에 잠기지 않은 물품 보관함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후 가방은 수화물 보관소로 옮겨졌고 보관 기한인 한 달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한 직원이 가방 속에 단서가 있나 싶어서 열어서 확인했던 거죠. 야, 근데 진짜 간이 크다. 그렇게 사람 많이 오가는 그곳에 그걸 들고 나타나다니. CCTV도 엄청 많을 텐데. 그러니까. 뭔 생각이지? 분명히 찍혔을 것 같은데. 경찰은 해당 시신의 신원 확인과 범인 수색을 위해 CCTV 영상 분석에 돌입한다고 전해졌고요. 특히 조사를 통해 가방 속 시신은 키가 약 140cm의 마른 체형의 틀니를 착용한 70에서 90대의 여성으로 추정됐습니다만 그러나 한 달간에 이미 시신의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시신의 신원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겠지. 그래도 아까 그 물품 보관함 위치도 그 출구 계단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루 유동인구가 140만 명이면 증언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용의자를 봤다는 유력한 목격자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CCTV. 아, 요즘에 CCTV가 발달돼서 진짜 사람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 다 추적돼 나오더라고요. 사건 해결의 마지막 희망 CCTV를 분석해 본 결과 4월 26일 오전 8시에서 9시경 노란 가방을 보관함에 넣는 한 남성을 포착. 거봐요. 됐네. 나왔네. 됐네. 하지만 근데 CCTV 영상 속 해당 남성의 신원 파악 역시 실패하며 왜? 끝내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살인 사건이라면 시신을 찾기 힘든 인적이 드문 산이나 이제 강에 유기하는 게 굉장히 흔한 케이스인데 그런데 대체 왜 누가 저렇게 큰 역 한가운데 있는 물품 보관함에 유기한 걸까요? 이런 의문은 들어요. (2009년 2월 2일) 미국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의 사막 지역 웨스트메사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한 여성. 그리고 그녀의 눈에 띈 무언가. 그것은 사람의 뼈, 백골이었습니다. 이 백골의 발견은 거대한 연쇄 살인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백골 발굴 작업 도중 무려 19개의 백골이 추가로 발견됐던 겁니다. 한 지역에서 그러면 저게 여기 나왔다는 거는 이제 11명의 시신이 같이 매장이 돼 있었다는 얘기네. 최소한이죠. 최소한. 와우.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 백골들의 DNA 확인 결과 이 지역에서 발견된 11구의 백골은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실종된 여성들이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 바로 매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의 신원 확보는 했지만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 이 사건은 그대로 미궁에 빠질 뻔했는데요. 그러던 중 다행히도 두 남성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이름 조세프 블레아. 1985년에 발생한 한 매춘부 여성 살인 사건 현장에서 그의 DNA가 발견돼 기소된 이력까지 있었고요. 게다가 그런 여자들은 이 사회 쓰레기일 뿐이야. 그들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냈었다고 합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제일 유력하죠. 네네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블레아가 웨스트메사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지 못했고요. 이후에 그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용의자, 이름 로렌조 몬토야. 그 역시 과거 매춘 여성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었던 겁니다. 그러나 몬토야 역시 웨스트메사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기소되지는 못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안 나왔나 봐요, 이 사람도.
그 이유는 백골들이 발견되기 3년 전인 2006년 용의자 몬토야는 한 여성을 폭행하다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쏜 총에 맞아 이미 사망한 뒤였는데요. 따라서 몬토야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능해졌던 거죠. 결국 웨스트메사 살인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고 말았는데요. 야, 그리고 이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 더 안타까운 이유. 웨스트메사 인근에서 실종된 또 다른 여성 6명의 행방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와, 나이지리아 델타 아브라카 지역 한 주택 뒤편 배수로 아래에서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겨 배수로 뚜껑을 열어본 집주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배수로에? 네네. 서로? 배수로에 뭐지? 자, 충격적이게도 배수로 안에는 흉기에 찔려 사경을 헤매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정체는 얼마 전 실종된 이 집의 딸, 12살 블레싱 이네였습니다. 어이구. 이네는 5일 전 부모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외출했다가 실종. 이후에 가족들이 애타게 이네를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요. 목격자도 범행의 단서도 발견되지 않으며 사건은 미궁에 빠졌었는데요. 그런데 배수로 안에서 실종됐던 딸 이네가 발견된 겁니다. 발견 당시 이네는 다행히 살아있었지만요. 이네의 허리와 등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가득했고요. 아이고. 심지어 이네를 살해하려고 작정한 듯 이네의 목에는 깊은 자상까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저 상태를 살았니? 상태를 정말 살아서 살았대. 다행이긴 한데 너무 끔찍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을 조사할수록 커지는 의문점. 범인은 왜 발각될 가능성이 큰 이네의 집 배수로에 이네를 유기한 걸까요? 자, 의문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네 발견 당시 나체 상태였던 이네의 온몸은 흰 분필가루로 뒤덮여 있었던 겁니다. 에이? 그건 또 뭐예요? 흰 분필가루는. 이상하네. 사람들은 분필가루의 정체를 이 미신을 맹신하는 범인이 일종의 사이비 종교의식을 치른 게 아닐까 추측을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씩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려던 그때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 이내의 충격 증언. 어떤 남자들이 절 납치해 성폭행했어요. 범인은 남자 3명. 이내는 범인 중 1명으로 이웃 남성을 지목했습니다. 야, 사람 이웃놈이 아유. 와. 아유. 합리적으로 보면은 피해자의 집에서 멀리 어떤 그런 그렇죠. 일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인 거잖아요. 근데 뭐 어쨌거나 범인이 나왔으니까 일단 그 놈부터 잡아서 그 3명이 누구냐 밝혀라. 네 공범이 누구냐. 그렇죠. 하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범인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끔찍하고 기괴한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도주한 범인을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1970년 11월 노르웨이 베르겐 이스다렌 계곡에서 불에 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부검 결과 그녀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그러니까 사망한 뒤 화장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태워져서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했던 거죠. 아우, 아, 너무나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네요. 이렇게 잔인한 수법을 보면 뭐 원한 관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 뭐 금전적 문제 이런 걸로 다툼이 있었던 건가요? 자, 그런데 말이죠. 경찰들은 당시 일명 이스다렌의 여인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부검 결과 무려 50여 개의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사실 역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수면제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 자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아 그래도 억지로 먹이고 또 그럴 수 불을 있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수사가 더 진행이 되고 좀 증거가 더 나와야 알 것 같은데요. 이미 시신은 심각하게 불에 타 신원 확인마저 어려운 상황. 경찰들의 유일한 희망은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보석과 시계, 사망자가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옷 등의 유류품이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발견된 모든 의류의 라벨이 전부 제거된 상태. 게다가 다른 유류품들 역시 상표와 로고 등이 모두 훼손된 상태였던 겁니다. 자살은 아니네. 특이한 옷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사는지 좀 알 수 있잖아요. 그 옷이 만들어진 시기나 장소 네. 이런 건 대충 추정이 가능하니까 이 브랜드가 있고 그 택이 있으면 그 정도로 약간
이제 치밀하게 계획해서 살해당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좀 들어요. 자, 사건 발생 며칠 후 수사가 난항에 빠질 뻔했던 바로 그 순간 베르겐의 한 기차역 물품 보관소에서 2개의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 안경에서 사망자와 일치하는 지문이 발견되면서 어머. 가방이 이스타렌의 여인 것임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조금 수사에 탄력이 붙는 건가요? 하지만 평범한 여행자의 가방이라고 하기엔 가방 속에서 여러 종류의 가발이 발견. 마치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변장하려던 사람처럼 말이죠. 만약에 그 여인의 것이었다면 너무나 수상하고 이상한데요? 그렇죠. 왜 저러고 왜 저렇게 했을까? 신분을 숨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 문득 제가 생각한 건 약간 스파이 아닌가 싶어요. 오. 정보국에 있는 직원이니까 본인의 정체를 숨겨야 될 이유도 많은 거죠. 이후 계속된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이 투숙한 호텔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체크인 당시 그녀가 여권을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체가 뭡니까? 스파입니까? 여권이요. 네. 그러나 거봐. 이 역시 위조된 여권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유럽 곳곳을 돌아다니며 최소 8개의 가명으로 위조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보국인 것 같아요. 스파이네, 스파이. 네. 이번에 마치 평행 이론처럼 노르웨이에서 25년 전 사건이 재현된 듯한 또 다른 미스터리한 사건을 파헤쳐보겠습니다. 1995년 6월 노르웨이 오슬로의 한 호텔. 2805호 손님이 며칠째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자 호텔 경비원이 2805호를 찾아 문을 두드렸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방 안에서 들려온 총소리. 심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진 것을 직감한 호텔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요.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총소리면 살인 사건인가요? 근데 살인 사건이면 문을 두드릴 때 일단 총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럼 범인이 일단 안에 있거나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땐 2805호의 투숙객만이 사망한 채로 발견. 그리고 그녀의 손에 총이 들려져 있었는데요.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그녀의 사인은 타살이 아닌 자살로 추정했습니다. 자, 정황상 자살로 보이긴 하지만 자꾸 함정 의심, 그죠? 자살로 보이게 하려고 누군가가 작전을 짠 게 아닐까라는 그 의심이 자꾸 생기긴 하는데. 밀실 트릭이나 이런 거 쓸 그렇죠. 수도 있잖아.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스타렌의 여인과 평행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마치 평행 이론처럼 2805호의 여인 역시 신분을 알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타렌의 여인 말씀하셨는데 너무 그 케이스가 비슷한데요? 네. 근데 호텔에 체크인을 했으면 일단 뭐 서명이랄지 이런 거라도 개인정보 조금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필적. 그렇죠. 체크인 당시 사용했던 제니퍼 페어게이트라는 이름은 가명. 그리고 사후 부검과 조사를 통해 그녀가 기록한 나이와 주소, 회사 명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맞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리고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녀가 총으로 자살했다면 손에 발사은이 남거나 피가 묻어야 하지만 당시 사건 현장은 천장까지 피가 튈 만큼 처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은 이상하리만큼 아주 깨끗했단 겁니다. 자, 이 기묘하리만큼 비슷한 두 여인의 미스터리한 사망 사건. 이 정체불명의 두 여인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때는 1984년 10월 16일 프랑스의 작은 마을 보주에서 집 앞에서 놀고 있던 4살 아이 그레고리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아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레고리는 집에서 약 7km 떨어진 볼로뉴 강에서 손발이 밧줄로 포박된 상태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아이고. 경찰은 이 납치 살인 사건을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레고리의 부모인 빌맹 부부는 이 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를 죽인 범인은 까마귀가 분명합니다. 일명 까마귀란 닉네임으로 위장한 누군가가 그레고리가 사라지기 3년 전인 1981년부터 전화를 걸어 빌맹 가족을 협박해왔던 겁니다. 곧 관짝에 들어갈 거야. 네가 사는 곳이 어딘지 모두 알게 될 거야. 깜짝 선물 주지. 야, 이게 어느 정도 예고된 살인인 거네요. 근데
궁금한 게 하루에 그렇게 많이 전화 왔는데 왜 신고를 안 했었던 거예요? 가족들은 처음엔 누군가의 못된 장난 전화일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1983년부터는 더 이상 까마귀로부터 협박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레고리가 사망한 직후 자취를 감췄던 까마귀로부터 1년 반 만에 다시 걸려온 전화. Hello? 나는 소년을 납치해서 목졸라 죽였고 본류유강에 던져버렸지. 그러면 이건 범행을 자백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까마귀가 범인이 맞았네요. 그러니까 연락을 한동안 끊은 게 약간 방심하게 놔둔 것 같아요.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이 까마귀 빨리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까마귀로 의심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선 그레고리가 사망하고 다음 날인 10월 17일 빌맨 가족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요. 부디 슬픔으로 괴로워 죽길 바란다. 당신들은 돈으로도 아들을 살릴 수 없다. 이게 내 복수다. 경찰은 필체 대조를 통해 이 범인이 보낸 필체와 80% 일치하는 인물, 바로 빌맹의 친척인 베르나르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했습니다. 가족이 무섭네. 친척이 하지만 그는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존재했고요. 더 이상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해 베르나르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점차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용의선상에 오르는데요. 사건 당시 아이를 묶은 것으로 추정되는 밧줄과 똑같은 형태의 밧줄이 그레고리의 자택에서 발견된 겁니다. 뭐야? 그리고 사건 당일 오후 그레고리의 엄마인 크리스틴이 우체국에서 편지 한 통을 붙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는데요. 엄마 까마귀였다고? 까마귀가 엄마예요? 하지만 엄마 크리스틴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체국에 갔다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한 명의 수상한 용의자가 나옵니다. 뭐야 또 있어? 사건 당일 범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건 그레고리의 삼촌 미셸이었는데요. 그레고리가 사망에 슬프지 않냐고 묻자 그 둘은 나를 아주 바보로 알아요.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고요. 미셸은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빌맨 가족을 평소 시기 질투해왔다고 합니다. 까마귀가 너무 많아서 지금 뭔가 의심스럽긴 한데 미셸은 까마귀입니까 그럼? 그러나 미셸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 끝내 까마귀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77년 4월 13일) 캐나다 알버타주 토필드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던 노부부. 청소 도중 우연히 정화조 속을 들여다본 아내의 눈에 띈 것은 노란 시트로 감싸져 있는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태까지 봤던 시신들 중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몸에서 발염장치로 불태워진 흔적을 발견. 심지어 주요 부위까지 잔인하게 훼손돼 있었고요. 직접적인 사인은 총상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렇게까지 뭐 고통을 줬다는 거는 역시 또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닐까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게. 그렇습니다. 이후에 경찰들은 시신의 신원 확인에 집중. 하지만 시신이 너무 부패해서인지 1976년에서 77년 사이에 사망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백인 남성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당시 시신의 치아에서 치과 치료의 흔적을 발견. 경찰은 그의 치과 기록을 바탕으로 알버타주 내 약 800개의 치과에 수사 협조를 의뢰했습니다. 만 그의 치과 기록과 일치하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정화조에서 발견된 시신은 신원 위상의 남성을 지칭하는 샘, 일명 정화조의 샘으로 불리게 됐고요. 그 무엇도 밝혀내지 못한 채 한 무연고 묘지에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네요. 신원이라도 좀 밝혀졌어야 되는데. 그리고 정화조의 샘이 발견된 지 2년 뒤. 제가 샘의 얼굴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복원된 샘의 얼굴은 기존에 추정했던 백인 남성이 아닌 아프리카 원주민의 모습이었습니다. 뭐야? 그럼 수사 자체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과연 그는 어떤 이유로 잔혹한 모습으로 정화조에 유기됐던 걸까요?